저기요, 제발 오지 마세요. 진도가 우리의 교육에 안 좋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저기 낡은 고무신, 햇볕에 그을린 손, 구부정한 허리. 아들의 재혼을 축하하러 왔다가 며느리에게 촌스럽다며 쫓겨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 이 가족의 운명을 뒤집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지는 날,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할머니가 왜 평생을 숨기고 살았는지,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제군에서도 버스가 하루 3번밖에 안 다니는 작은 마을. 김순례 할머니, 올해 74살. 새벽 4시면 일어나 감자밭에 나가고 손수 담근 된장과 고추장을 장에 내다 팔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순례 할머니? 아, 그 불쌍한 양반. 남편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 하나 키우느라 젊은 시절을 통째로 바쳤으니까요. 그 아들 이름은 박진호. 올해 48살. 진호는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서름, 가난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어린 시절. 순례는 그 모든 걸 알았기에 아들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도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리고 진호는 정말 잘 됐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갔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과장, 부장을 거쳐 지금은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순례의 바람대로 아들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호의 인생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첫 번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불화 끝에 이혼을 했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진호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2번째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윤정희, 나이는 43, 직업은 어린이 미술학원 원장.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아들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옷차림이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좋은 사람 만났어. 재혼하려고. 순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다시 가정을 꾸린다니. 외로웠을 텐데 이제 곁에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래, 잘됐다. 엄마가 뭘 해줄까? 아니야,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만 계세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할 거야. 순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순례는 직접 담근 된장 2항아리와 말린 고추, 들깨가루를 챙겨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인사도 하고 이것도 좀 주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례는 처음으로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정희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외투, 투박한 고무신, 손때 묻은 보따리, 정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아, 어머니시구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진호 씨, 어머니 오셨어요. 진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미리 연락 안 하고 왔어? 그냥 며느리 얼굴도 볼 겸해서. 순례는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담근 된장이야. 맛있어. 그리고 이건 말린 고추. 그때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어머니. 감사한데요. 정희가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희 도윤이가 장 종류를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추도 매운 건 안 되고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요즘은 마트에서 유기농으로 사 먹거든요. 위생 문제도 있고.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위생 문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건 내가 다시. 아니에요. 두고 가세요. 진호 씨가 드시겠죠. 정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순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례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창문에 기대어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첫 만남이니까 어색할 수도 있지. 서울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순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울의 작은 웨딩홀에서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참석한 시기였습니다. 순례는 그날을 위해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래된 한복이라 색이 바랬지만 정성껏 다림질을 했습니다. 식장에 도착했을 때 정희의 어머니가 순례를 보았습니다. 정희 어머니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났습니다. 아, 사돈이시구나. 반가워요. 정희 어머니는 웃었지만 그 눈빛은 딸과 똑같았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말하는 듯한 눈. 순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돈.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정희 어머니가 순례 옆에 앉았습니다. 사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요? 네, 감자 농사 좀 하고 반찬도 담가서 팔고. 아, 그러시구나. 정희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시골 경기가 안 좋다던데 힘드시겠어요. 뭐, 그럭저럭. 그래도 아드님이 잘 됐으니 다행이에요. 이제 아드님이 효도하겠죠.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효도하겠죠가 아니라 효도해야 할 테니 기대하고 계세요라고 들렸습니다. 순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례와 정희의 관계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순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도윤이를 보고 싶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손주지만 아들의 아이니까 내 손주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순례는 도윤이에게 줄 선물을 샀습니다. 시골 장터에서 산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고른 나무로 만든 작은 호랑이. 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서울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할머니야. 도윤아, 안녕?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요? 우리 외할머니는 지금 안 계신데. 아, 아니야. 나는 내 아빠, 새아빠 쪽 할머니야. 그때 정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왜 또 연락 없이? 아, 그냥 도윤이 보고 싶어서. 이거 선물 사왔어. 순례가 목각 인형을 내밀었습니다. 정희가 그걸 받아들고 힐끗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랑이야. 나무로 만든 거. 시골장에서 샀어. 요즘 애들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정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가지고 놀아요. 도윤이는 레고 아니면 안 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나무로 된 건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또 알레르기. 술래의 손에서 목각 인형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네. 다음엔 뭐가 좋을지 물어보고 살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오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제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 말은 분명했습니다. 물건 말고 돈만 보내세요. 술래는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도 술래는 저녁 버스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목각 인형은 결국 자기 방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또 2달이 지났습니다.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도윤이 학교 운동회야. 올 수 있어? 술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운동회? 그럼 가야지. 손주 뛰는 거 봐야지. 그래, 그럼 토요일 아침에 와. 내가 데리러 갈게. 술래는 그 주 내내 설렜습니다. 손주가 뛰는 모습을 본다니.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토요일 새벽 술래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김밥을 쌌습니다. 운동회에는 김밥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울역에서 진호를 만났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이거 김밥 좀 싸왔어. 도윤이 먹으라고. 진호가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술래는 두리번거리다가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왔어? 정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술래의 차림새를 본 것입니다. 고무신은 아니었지만 낡은 운동화, 편한 생활 한복, 뽀글이 파마머리. 주변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말끔했습니다. 브랜드 운동복에 선글라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술래만 달랐습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정희가 술래를 운동장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옷 입고 오셨어요? 응? 이 옷? 편하잖아. 운동회인데. 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다 도윤이 친구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학원 원장인 거 아시죠? 이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미지? 네. 어머니가 저렇게 입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 시어머니가 저런 분이라고. 술래는 자기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이 빨아입은 옷이었습니다. 구멍 난 데도 없고 더러운 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좀 촌스럽긴 하지. 촌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 됐어요. 그냥 저쪽에 계세요. 제가 따로 자리 봐드릴게요. 정희는 술래를 응원석 맨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술래는 거기 앉아서 운동회를 지켜봤습니다. 도윤이가 달리기에서 2등을 했습니다. 술래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옆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술래가 김밥을 꺼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김밥 싸왔어. 맛있어.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정희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백화점에서 샌드위치 사왔어. 이거 먹어. 정희가 고급스러운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샌드위치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을래? 정희가 술래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밥은 아빠 드리세요. 도윤이는 요즘 김밥 안 좋아해요. 아, 그래. 술래는 김밥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쌌는데 햄도 넣고 계란도 넣고 도윤이가 좋아할까 싶어서
단무지도 예쁘게 잘랐는데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김밥 있어? 나 줘. 그래, 먹어. 진호는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엄마 김밥이 최고야. 술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도윤이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 도윤이. 정희가 도윤이 입가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도윤이 생일이었습니다. 술래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줘야겠다. 내가 직접 가서 생일상 차려줘야지. 술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그리고 직접 만든 떡 케이크. 시골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도 있었지만 읍내까지 버스 타고 가서 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요리를 했습니다. 미역은 전날 밤부터 불려뒀고 소고기도 좋은 걸로 샀습니다. 음식을 다 만들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큰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서울 집 앞에 도착한 건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외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정희가 술래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아, 오늘 도윤이 생일이잖아. 내가 생일상 차려왔어. 술래가 보따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역국도 있고 잡채도 있고 떡 케이크도 만들었어. 정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 있어?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외식하기로 했어요. 도윤이가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해서. 스테이크? 네. 호텔 레스토랑 예약해뒀어요. 진호 씨도 지금 회사에서 오는 중이에요. 술래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거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정희가 술래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세요. 뭐? 어머니 오시면 도윤이가 헷갈려 해요. 친할머니도 아닌데 자꾸 할머니라고 하면. 술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할머니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은요? 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오시면 도윤이 교육이 안 좋아요. 교육이 안 좋다니? 네. 어머니 말투 있잖아요. 그 사투리.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 도윤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줘요. 술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나쁜 영향을. 어머니 불쾌하시겠지만 현실을 아셔야죠.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머니잖아요. 도윤이는 서울 아이고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정희가 보따리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미역국이요?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먹어요. 호텔 음식 먹는 애한테 그런 시골 반찬을. 솔직히 말할게요. 정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한테는 간한 냄새가 나요. 그게 우리 도윤이한테 배면 안 되거든요. 간한 냄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지 마세요.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오시는 것도 예의가 아니잖아요. 정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도윤이었습니다. 정희가 얼른 문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택배 아저씨였어. 아, 그래. 도윤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가 다시 술래를 보았습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가세요. 술래는 보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미역국, 정성껏 준비한 잡채와 불고기, 직접 만든 떡 케이크, 이거라도 됐어요. 버려요, 그냥 버려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정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쾅! 술래는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보따리가 무거웠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술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높은 빌딩들,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울지 마. 진호가 행복하면 됐어. 진호 가정이 잘 되면 됐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 사이 술래는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진호에게 전화만 가끔 했습니다. 잘 지내지? 응, 엄마도 건강해. 그래, 몸 챙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건 건 진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희예요. 술래가 놀랐습니다. 정희가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이야? 진호 씨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술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과로래요. 회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술래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KTX를 타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진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호야. 술래가 달려갔습니다. 진호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왔어. 어디가 아파? 괜찮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조금 쉬면 돼. 술래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밥은 먹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 괜찮아. 여기서 다 해주거든. 그래도 병원 밥이 어딜 가. 내일 내가 도시락 싸올게. 다음 날, 술래는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죽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 응. 도시락 싸왔어. 진호 먹으라고. 정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정희가 술래를 복도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알아. 알면 왜 이런 걸 가져오세요? 이런 거라니? 도시락인데.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진호 씨 지금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예요. 이상한 균이라도 묻으면 어떡해요? 이상한 균?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깨끗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산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위생 인증도 안 된 재료로. 술래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장 재료가 어때서? 어머니,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시장 냄새 나는 먹을 거 가져오지 마세요. 진호 씨 몸에 안 좋아요. 시장 냄새, 간한 냄새에 이어 시장 냄새. 술래는 도시락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요, 어머니.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진호 씨가 신경 쓰여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오지 마세요.
괜히 오셔서 진호 씨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전화로만 하세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시락통을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죽과 반찬. 술래는 혼자서 그걸 먹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들 병원 앞 벤치에서 혼자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술래는 방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장롱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걸 꺼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보유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젊은 시절의 술래. 옆에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술래의 남편.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이제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줄게. 술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직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술래는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서류들 속에 있는 것, 그것은 술래가 평생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었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비밀, 누구도 모르는 비밀. 술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술래의 남편 박만석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시작한 횟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부지런했고 술래는 그를 도왔습니다. 새벽에 항구에 가서 싱싱한 생선을 사오고 술래가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속초에 맛있는 횟집이 있다더라. 손님이 늘었습니다. 식당이 커졌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만석은 장사 수완이 좋았습니다. 번 돈으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속초에서 시작해서 강릉, 원주, 그리고 서울까지. 10년 만에 만석은 청송부동산그룹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임대업으로 시작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회사가 커졌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돈이. 하지만 술래와 만석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시골집에 살았고 여전히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서울로 이사 갈까? 좋은 아파트에서 살자. 만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왜? 돈이 많아졌다고 달라지면 안 돼. 우리는 우리야. 만석은 웃었습니다. 당신은 참 변하지 않아. 그래서 둘은 계속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회사 일은 만석이 서울을 오가며 처리했고 술래는 집에서 아들 진호를 키웠습니다. 진호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냥 아빠는 장사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술래와 만석은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한테 돈 자랑하면 안 돼. 벌은 나빠져. 가난하게 키워야 사람이 돼. 그게 둘의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호는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용돈도 적게 받았고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진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만석이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석이 남긴 회사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있었습니다. 만석은 죽기 직전에 큰 투자를 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하지만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빚이 남았습니다. 많은 빚이.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돈 갚아. 언제 갚을 거야? 집 팔아서라도 갚아. 순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고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게다가 진호는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모자라 집안이 빚더미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자. 아이는 공부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한다. 순례는 혼자서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일부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에 있는 건물 12채, 주식과 예금, 합치면 수백억 원. 하지만 순례는 그걸 숨겼습니다. 왜? 진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남겼다는 걸 알면 이 아이가 노력을 안 할 거야. 편하게 살려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해야 해. 그래서 순례는 숨겼습니다.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남편이 남긴 재산이 있다는 것을. 순례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시골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반찬을 팔면서. 진호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엄마가 고생해서 나를 키웠구나. 나는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진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순례의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상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호가 자기 어머니를 가난한 시골 할머니로만 알게 된 것. 그리고 그 진호가 만난 여자도 순례를 그렇게만 본 것. 순례는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된 건가. 30년을 숨겨왔습니다. 아들이 자기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만 기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아내는 어머니를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가난하다고, 촌스럽다고, 냄새난다고.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하나? 계속 참아야 하나? 그때 손주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친할머니도 아닌데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참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순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내일 서울 올라갑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무슨 준비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건물 목록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다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어디요? 순례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집이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검은색 벤츠 2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순례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순례는 달랐습니다. 낡은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고무신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진주 귀걸이. 순례는 천천히 걸어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뒤따랐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순례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12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네, 누구? 정희의 말이 끊겼습니다. 순례를 본 것입니다.
어, 어머니?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례의 차림새, 뒤에 서 있는 남자들, 그리고 순례의 눈빛,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안녕, 정희야. 순례가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아, 네. 네. 정희가 비켜섰습니다. 순례와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진호와 도윤이가 있었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리고 이분들은 앉아라, 진호야. 순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진호는 본능적으로 앉았습니다. 순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도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청송의 김재원 변호사입니다. 정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변호사요?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청송 부동산 그룹의 실소유주이신 박순례 회장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송 부동산 그룹이요? 네. 서울과 강원도에 건물 12채를 소유한 부동산 그룹입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3천억 원입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천억? 진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순례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이 남았어. 엄마가 그걸 다 갚았어. 그런데 갚고 나니까 남은 게 있더라. 순례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회사 정관, 주주명부, 모든 서류의 대표자 이름, 박순례. 진호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엄마 거야? 응. 왜 말 안 했어? 순례가 말했습니다. 내가 돈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길 바랐어. 돈이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져. 난 내가 강한 사람이 됐으면 했어.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래서 숨겼어. 평생? 순례가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네. 너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순례가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여기 주인이 누군지 알아?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예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아파트는 청송 부동산 그룹 소유입니다. 임대인은 박순례 회장님이시고 임차인은 윤정혜 씨입니다. 정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세입자였어요? 네. 전세 계약으로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 전세 보증금도 진호 씨가 어머니에게서 몰래 빌린 돈으로 낸 겁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요? 강남 청송 빌딩 지하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이지? 네. 그 주차장도 내 건물이야. 정희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순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그 건물도 내 거야. 정희가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건물 주인이 어머니였어요? 응. 순례가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임대 계약서 있어. 내 학원 월세 나한테 내는 거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쫓아내고 가난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시어머니가 자기 집 주인이고 자기 가게 주인이고 수천억 원대 부동산 재벌이라니. 정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순례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네, 내가 가난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야.
순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부끄러운 거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순례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무시한 거지? 그러면 내가 진짜 가난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평생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을까? 정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희야, 순례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마. 네, 도윤이한테 해. 순례가 손주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한테 뭘 가르쳤어? 돈 있는 사람한테는 굽실거리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쳤잖아. 그게 교육이야? 정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희 씨,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야? 진호 씨, 저는 당신이 내 엄마한테 가난 냄새 난다고 한 거야? 시장 냄새 난다고 한 거야?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도윤이도 내 아들처럼 키우려고 했어. 그런데 진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신이 내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진호 씨 용서해줘요. 제발. 용서?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당신을 봐줄 수 있었어. 하지만 우리 엄마를 무시한 건 그건 용서가 안 돼. 진호가 순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응.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몰랐어.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엄마는 혼자 상처받고 있었구나. 순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진호야. 너는 잘못 없어. 아니야, 엄마. 나도 잘못했어. 내가 엄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진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지킬게. 순례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주일 후 진호는 정희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정희는 아무런 조건도 내걸지 못했습니다. 살던 집은 시어머니 건물, 타던 차는 시어머니 주차장, 운영하던 학원도 시어머니 건물, 모든 게 박순례의 것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진호 씨, 정말 죄송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덧붙였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정말로. 진호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근데 이번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정희는 도윤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학원도 정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달 후, 강원도 시골, 순례의 집. 순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뀐 건 하나. 주말마다 진호가 찾아오는 것. 엄마 왔어. 그래, 밥 먹었어? 아직? 들어와, 된장찌개 끓여놨어. 진호가 마루에 앉았습니다. 순례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진호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살아. 좋은 아파트에서. 싫어. 왜? 순례가 웃었습니다. 여기가 좋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늙는 거야. 엄마, 돈이 많다고 사는 게 바뀌면 안 돼. 나는 나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마음대로 해. 대신 순례가 말했습니다. 너는 자주 와. 알았지? 응, 알았어. 모자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해가 지는 마을길. 순례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순례가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돈을 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서울에서 온 택배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3천억 부자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낡은 시골집, 수수한 옷차림, 고무신. 하지만 그 할머니 안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숨기고 살아도 변하지 않는 마음.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참아온 인내. 그리고 끝내 지켜낸 존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어머니가 계신가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